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 너머 구름이 쉬어가고 바람이 머물다가는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터는 닷새마다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이었는데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고개 넘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렸습니다. 해가 동쪽 산마루 위로 붉게 솟아오르면 장터의 하루는 부지런한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물건을 진열하는 소리로 활기차게 시작되곤 했습니다.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장터 어귀에는 갓 쪄낸 시루떡 냄새와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만들었으며 아이들은 강아지처럼 신이 나서 그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이 시끌벅적한 장터 한구석 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낡은 처마 및 양지 바른 곳에는 언제나 한 청년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달수라고 불렀는데 달수는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얻어먹는 거지. 신세였지만 그의 행색을 가만히 뜯어보면 여느 거지들과는 사뭇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옷은 비록 남루하여 기운 자국 이덕지덕지 붙어 있고 색이 바래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그의 얼굴만은 냇물에 갓 씻은 듯 말끔했고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달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 구걸을 하거나 밥을 달라고 애원하는 법이 없었고 그저 조용히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기이한 청년이었습니다. 달수가 이 장터에 처음 나타난 것이 언제였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장터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오래된 나무나 바위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장터 우물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긴 뒤 자신의 지정석인 쌀가게 옆 낡은 처마 밑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이 곧았으며 때로는 지그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듣는 듯했고 때로는 눈을 크게 뜨고 장터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의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멀리하려 했으나 그가 워낙 얌전하고 해를 끼치지 않기에 점차 그를 장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달수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근심이나 다가올 운명을 짐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굳이 관상쟁이라고 자처하며 돈을 벌려 하지 않았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사람의 얼굴을 통해 읽어내는 것을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장터는 수만 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달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과도 같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의 얼굴에서는 그날의 장사 운을 읽었고 물건을 사러 온 아낙네의 얼굴에서는 집안의 화목함이나 걱정거리를 읽었으며 철없이 뛰어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그들의 미래가 어떤 빛깔로 펼쳐질지를 가늠해 보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어 장터의 흙바닥마저 포근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달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처마 밑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졸음이 오는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어귀에서 떡을 파는 박씨 할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개떡 하나를 들고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장터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으로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달수를 유난히 안쓰럽게 여겨 장날마다 떡이나 주먹밥을 몰래 챙겨다 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떡을 건네며 달수야, 아침은 먹었느냐? 날이 차가워지는데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어서 이거 하나 먹어라.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두 손으로 떡을 받으며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생 고생을 많이 하신 탓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사이에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어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떡이 참 잘 팔리겠습니다. 할머니 이마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을 보니 멀리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달수의 말은 점쟁이의 말처럼 들리지 않고 그저 날씨 인사를 건네듯 담담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달수의 엉뚱한 소리에 그저 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이구, 이 녀석아. 내가 떡장사 하루 이틀 하느냐.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듣기 좋구나. 너도 참 거지 주제에 말하는 본사에는 어디 양반집 도련님 같다니까. 할머니는 달수의 어깨를 가볍게 톡 치고는 다시 좌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썹 사이, 즉 인당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환한 기운은 오늘 하루가 할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고 다시 자리에 앉아 따끈한 쑥개떡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쑥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며 빈속을 달래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장터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눈이 살아있는 고등어 하며 목청을 높였고 포목점 주인은 비단 옷감을 펼쳐 보이며 지나가는 손님들을 유혹했습니다. 달수는 그 소란스러운 소음들을 마치 자장가처럼 들으며 사람들의 물결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험상궂게 생긴 왈패 몇 명이 어깨를 흔들며 장터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려 길을 터주었고 왈패들은 마치 자신들이 장터의 주인인 양 으스대며 걸었습니다. 달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곧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거나 화를 입을 징조였습니다. 달수는 속으로 쭈쭈쭈쭈 제 성질을 못 이겨 화를 자초하는구나 하고 혀를 찼습니다. 달수의 시선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번에는 갓 혼례를 올린 듯한 젊은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그릇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새신랑의 얼굴은 쑥스러움과 행복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새색시의 얼굴은 수줍은 복숭아꽃처럼 화사했습니다. 달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 밑 와잠이라 불리는 곳이 도톰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보니 머지않아 귀한 자식을 얻어 집안에 웃음꽃이 필 상이었습니다. 달수는 자신도 모르게 좋을 때다, 참 좋을 때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진 것 없는 거지였지만 남의 행복을 미리 엿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잠시 다리를 쉬어가는 쉼터였습니다. 달수는 해가 움직임에 따라 그늘이 이동하자 자신의 낡은 거적을 들고 느티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장터 전체를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명당이었습니다.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으니 나무집 사이로 햇살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구름의 모양이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꿈틀거리는 형상이었습니다. 달수는 문득 오늘따라 장터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인 것 같지만 공기 중에 미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섞여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집신을 고쳐 신던 한 노인이 달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자네는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어찌하여 일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나. 저기 짐꾼이라도 하면 밥은 굶지 않을 텐데.
노인의 말투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노인을 향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는 짐을 나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처럼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도 필요한 법이지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일입니다. 노인은 달수의 대답이 기가 막힌다는 듯 허허 웃으며 거참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묘한 녀석일세. 하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달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달수도 처음부터 거지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은 희미하지만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던 따뜻한 집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큰 변고를 겪어 홀로 남겨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달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얼굴 속에 담긴 우주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하늘이 준 선물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능력을 이용해 남을 해치거나 욕심을 채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배가 고파도 비굴하지 않았고 추워도 마음만은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철커덕 흥겹게 울려 퍼지고 국밥집, 솥단지에서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피어올라 사람들의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달수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까 먹은 쑥개떡의 기운으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는 국밥집 앞 평상에 앉아 국밥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땀을 흘리는 농부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피로와 함께 수확의 기쁨이 서려 있었고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잊으려는 장돌뱅이의 얼굴에는 떠돌이의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 모든 표정을 자신의 마음속 화폭에 하나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던 중 달수의 눈에 유독 띄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쌀가게 주인이었는데 마을에서 소문난 구두쇠의 욕심쟁이였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쌀 한 되박을 팔 때도 손을 떨며 깎고 또 깎아서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애를 쓰는 위인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얼굴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밑이 거무튀튀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화를 부를 상이었습니다. 달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 조만간 큰 망신을 당하거나 재물을 잃을 텐데 욕심이 눈을 가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법이지. 달수는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저었지만 직접 나서서 경고해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말 한마디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장터의 그림자도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달수는 저무는 햇살을 받으며 나른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장터 입구 쪽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장터에서 느껴보지 못한 아주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기운이었습니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마치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는 존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달수의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낯선 기운의 주인은 아직 달수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달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터에 아주 귀한 분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자나 고관대작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태산처럼 웅장하고 바다처럼 깊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는 기운이었습니다. 달수는 자세를 고쳐 앉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거지일지언정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만은 정갈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달수의 눈은 장터 입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 틈 사이로 한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낡은 갓을 쓰고 수수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쥘부채 하나를 들고 뒷짐을 진 채 유유자적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글 읽는 가난한 선비처럼 보였으나 달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비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 했고 그의 주위로는 보이지 않는 위광이 서려 있어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숨을 죽이고 그 선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마는 넓고 반듯하여 하늘을 담고 있었고 코는 대나무처럼 굳게 뻗어 있었으며 눈빛은 호랑이처럼 매서우면서도 동시에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달수는 그 선비를 보는 순간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용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달수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얼굴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완벽하고 고귀한 상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책에서나 보았던 제왕의 상, 즉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왕이 골룡포를 벗고 이런 누추한 장터에 그것도 호위무사 하나 없이 홀로 나타난 것일까요? 달수는 의아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선비는 장터의 풍경이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호탕하게 웃기도 하고 상인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달수는 시선을 떼지 않고 선비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습니다. 선비는 떡집 앞을 지나 생선 가게를 거쳐 마침내 달수가 예의주시하던 그 욕심쟁이 쌀가게 주인의 좌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수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필이면 저 쌀가게로 가다니 저 주인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위인인데 선비님의 허름한 차림새를 보고 분명 실수를 할 것이다. 달수의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비가 쌀가게 앞에 멈춰 서서 쌀을 한 줌 쥐어보며 품질을 확인하자 쌀가게 주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파리 쫓는 신용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수는 쥐고 있던 무릎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화롭던 장터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고 이번에는 쌀쌀한 냉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만들어냈고 그 붉은 빛이 선비와 쌀가게 주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매처럼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선비의 얼굴에서 쌀가게 주인의 얼굴로 그리고 다시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얼굴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그리고 자신은 언제 나서야 할지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웅성거림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쌀가게 앞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눈썰미가 빛을 발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선비가 쌀가게 앞에 멈춰 서자 쌀가게 주인인 오서방은 흘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서방은 장터에서 소문난 구두쇠이자 심술궂은 장사치로 사람의 행색을 보고 값을 다르게 부르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선비의 낡은 각과 허름한 도포자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 흥미 없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선비는 그런 오서방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판에 수북이 쌓인 하얀 쌀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아보고 손가락으로 비벼보기도 했습니다. 쌀알이 단단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꽤 좋은 품질의 쌀임이 분명했습니다. 선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오서방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인장, 이 쌀의 품질이 제법 훌륭하구려. 한양의 저작거리에서 파는 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겠소. 혹시
이 쌀 한 되박의 값을 얼마나 받으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쉽게 거역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 서방의 귀에는 그저 돈 없는 가난한 선비가 쌀값을 깎아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 서방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먼지 떨이개를 휘휘 저으며 선비 쪽으로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에이, 거 살 것도 아니면서 만지작거리지 마쇼. 손때 묻으면 쌀값 떨어지니까. 그리고 댁 같은 양반이 알기에는 우리 쌀값이 좀 비쌀 텐데. 선비는 오 서방이 일으킨 먼지에 잠시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온화한 표정을 되찾고 다시 물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값을 알아야 하지 않겠소. 내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쌀 한 되박 살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니 걱정 말고 값을 일러주시오. 선비의 점잖은 대꾸에 오 서방은 기가 찼는지 허하고 허수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서방은 심술이 발동하여 평소 받는 값의 2배를 불렀습니다. 조소정 그렇다면 알려드리지. 한 되박의 단량이오. 이 고을에서 제일 좋은 쌀이니 그 정도는 받아야겠소. 그것은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이었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상인들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오 서방이 부른 값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척하며 장터를 둘러보고 있었지만 쌀 한 되박에 단량이라는 것은 흉년이 들어도 있을 수 없는 가격임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부채를 펴서 천천히 흔들며 말했습니다. 허허, 단량이라. 내가 듣기로는 쌀값이 그리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내가 촌사람이라 하여 값을 속이는 것은 아니오. 장사란 신용이 생명일진데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오. 선비의 말은 조용했지만 전곡을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오 서방은 자신의 속셈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남의 장사를 방해해 싫으면 관두면 될 것이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설교요, 돈 없으면 저기 가서 시래기 죽이나 얻어먹을 것이지. 어디서 양반 행세를 하고 있어. 오 서방의 고함 소리에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성질 고약한 오 서방과 엮이기 싫어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멀리 처마 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달수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달수의 눈에는 오 서방의 얼굴 위로 검붉은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오만이 뒤섞인 탁한 기운으로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는 큰 코 다칠 징조였습니다. 반면 선비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오 서방의 탁한 기운이 감히 그 광채를 침범하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달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용의 수염을 건드리는 격이로구나. 저 어리석은 자가 눈앞에 태산을 두고도 돌멩이 취급을 하는구나. 달수는 선비의 얼굴을 더욱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선비의 눈썹은 마치 누에가 잠을 자는 듯한 와잔미, 오찬메이로 지혜와 덕망을 갖춘 귀한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눈썹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선비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화를 내는 것은 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수는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선비 아니 왕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더 나아가 이 고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달수의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달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까 달수에게 말을 걸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복의 달수자네, 눈빛이 심상치 않네만 혹시라도 저 싸움에 끼어들 생각은 말게. 저 오
서방은 관아의 이방 나리와도 친척이라서 건드려봐야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만 손해라네. 저 선비 양반이 안 됐기는 하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게나. 노인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충고였습니다. 달수는 노인의 손을 내려다보고는 다시 선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지인 자신이 나서서 해결될 일이 아닐 수도 있었고, 오히려 오 서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와 이 장터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의협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통해 닦아온 관상이라는 눈으로 보았을 때 하늘이 내린 귀한 분이 저런 시정잡배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 서방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선비가 쌀을 만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당신이 주물럭거린 쌀, 이제 누가 사 먹겠소? 손에 때가 꼬질꼬질한 채로 만졌으니 이 쌀을 몽땅 당신이 사야겠소. 안 그러면 관에 고발해서 곤장을 맞게 해줄 테니 알아서 하쇼. 오 서방은 억지를 부리며 선비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런 하며 혀를 찼지만 오 서방의 서슬 퍼런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손이 더러워 쌀을 버렸다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로다. 백성의 땀으로 키운 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만져보았을 뿐이거늘 그대가 정녕 쌀장수가 맞소 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파는 자로다. 선비의 목소리에는 이제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서방도 순간 멈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했는지 더욱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뭐야 이 양반이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어디서 훈계질이야. 달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서방의 얼굴에 들이운 파제푸차의 이 기운, 즉 재물이 깨지고 흩어질 흉한 기운이 이제 그의 코끝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큰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선비의 얼굴에서도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선비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노기가 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 진노하면 산천이 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오 서방 하나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달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이 깜짝 놀라며 이복에 어디 가나 하고 불렀지만 달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낡은 집신을 단단히 고쳐 신고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달수가 갑자기 끼어들자 의아한 눈빛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달수는 오 서방과 선비 사이 그 팽팽한 긴장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평소의 나태함은 온데간데 없고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달수가 나타나자 오 서방은 웬 거지가 또 나타났냐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너는 밥 빌러 왔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오 서방은 달수를 파리 쫓듯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오 서방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비굴한 웃음이 아니라 상대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달수는 짐짓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외쳤습니다. 아이고, 주인장 어르신, 오늘따라 얼굴에 먹구름이 잔뜩 끼셨구려. 곧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데 우산도 없이 어찌 이러고 계십니까? 달수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오 서방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야.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먹구름 타령이야.
오서방이 하늘을 가리키며 비웃자 구경꾼들 사이에서도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달수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오서방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하늘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장 어르신의 미간과 코, 그리고 입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는 말입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욕심이 낳은 화근 덩어리입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달수가 저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비 또한 흥미로운 눈빛으로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루한 차림의 청년이 쏟아내는 말들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쥐고 있던 부채를 접고 팔짱을 낀 채 달수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달수는 선비와 눈이 마주치자 눈으로 가볍게 예를 표한 뒤 다시 오서방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주인장, 쌀 한 되박에 닷양이라니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노릇입니다. 주인장의 코를 보십시오. 콧방울이 두툼하여 제복이 있는 상이나 콧구멍이 훤히 보이니 들어온 재물이 모이지 않고 줄줄 새는 형국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한 욕심이 구멍을 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귀한 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구멍을 더 넓히고 계시니 내일이면 곳간이 텅 비어 쪽박을 차게 될까 두려워 제가 한마디 거두는 것입니다. 달수의 해설은 마치 점쟁이가 작두를 타듯 거침이 없었고 묘한 설득력이 있어 듣는 이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서방은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정통으로 찔린 듯 단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녀석이 감히 내 관상을 봐 재수없게 아침부터 헛소리를 짓거려 당장 저놈을 끌어내. 오서방은 주변의 일꾼들을 불렀지만 사람들은 달수의 다음 말이 궁금하여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고 그의 기세는 오서방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몸을 돌려 선비 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더없이 정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비록 무릎을 꿇지는 않았으나 그 태도는 왕을 아련하는 신하의 그것처럼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송구하오나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흙 속에 묻힌 보석은 지늘기 묻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하찮은 돌멩이가 보석을 긁으려 한다고 해서 보석이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저 돌멩이만 부서질 뿐이지요. 달수의 말은 비유적이었지만 선비는 그 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선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신분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선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허허, 자네는 사람의 얼굴을 볼 줄 아는가 보구려. 그렇다면 내 얼굴은 어떠한가? 돌멩이에 부서질 상인가? 아니면 그 돌멩이를 품어줄 상인가? 이것은 선비가 달수에게 던지는 시험이자 달수의 그릇을 확인하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되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들어 선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달수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의 상은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과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구름에 가려 빛이 흐릿해 보일지 모르나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며 만물을 비추는 법입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만 태양은 영원하지요. 그러니 어찌 돌멩이 따위가 태양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달수의 대답은 명쾌하고도 대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서방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 어리둥절해 했지만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수는 다시
오 서방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 서방의 잘못을 꾸짖고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달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 장터의 판도를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쌀가게 주인이 오늘 저지른 일이 단순히 쌀값을 비싸게 부른 것만이 아님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달수의 호통이 장터의 허공을 가르고 사람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고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거지 청년 달수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달수는 쌀가게 주인 오 서방의 기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오 서방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숨기고 있는 잘못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자의 전형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달수는 그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오 서방이 감추고 있는 검은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댁의 눈밑을 보십시오. 그곳을 와잠이라 하는데 자식과 아랫사람 복을 나타내는 곳이지요. 헌데 지금 그곳이 어둡고 탁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는 댁이 아랫사람을 부려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거나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재물을 물려주려 한다는 징조입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구경꾼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오 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부라렸지만 달수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달수는 오 서방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대개 입술은 얇고 뒤집혀 있어 들어온 복을 담지 못하고 남을 비방하여 화를 자초할 상입니다. 오늘 이 귀한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 것도 바로 그 입 때문이지요. 오 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씩씩거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보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내가 무슨 부정한 짓을 했다고 그래.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관에 끌고 가서 곤장을 치게 만들 테다. 오, 서방은 발악하듯 고함을 질렀지만 달수는 태연하게 웃으며 쌀가게 좌판 위에 놓인 돛박을 가리켰습니다. 그 돛박은 오 서방이 쌀을 퍼서 팔 때 쓰는 나무 그릇이었습니다. 증거요, 증거는 바로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인장의 욕심이 만들어낸 저 요물단지가 바로 증거입니다. 달수의 손가락 끝이 정확히 돛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돛박으로 쏠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돛박처럼 보였으나 달수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교묘한 속임수가 보였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걸어가 돛박을 집어들었습니다. 오 서방이 기겁을 하며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달수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돛박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돛박을 잘 보십시오. 겉으로는 한 되가 들어가는 번듯한 돛박 같지만 바닥을 한번 보시지요. 달수는 돛박을 뒤집어 바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들리십니까? 나무 소리가 아니라 쇳소리가 섞여 나지요. 바닥을 이중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쇳가루를 채워 넣거나 나무를 두껍게 덧대어 실제보다 쌀이 덜 들어가게 만든 속임수 돛박입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니 세상에 어쩐지 쌀이 항상 모자라더라니 저런 천하의 사기꾼을 봤나 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오 서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쌀가게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 서방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달수는 그런 오 서방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주인장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는 법입니다. 남을 속여 모은 재물은 반드시 썩은 물이 되어 주인을 병들게 하지요.
지금 댁의 얼굴에 핀 검버섯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그 썩은 물에 도끼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선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선비는 달수에게 다가와 돛박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돛박의 안쪽과 바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선비의 손끝이 돛박의 이음새를 스치자 그 정교한 속임수가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선비는 돛박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허허, 백성의 줄임배를 채우는 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이는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짓이로다.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선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울림은 장터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묵직했습니다. 달수는 선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서방의 무례함에 분노를 억누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죄 지은 자를 꾸짖는 엄격한 재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달수는 선비의 관상에서 법령이라 불리는 코 옆에서 입가로 흐르는 주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있어 만인을 호령하고 다스릴 위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꾸짖고 계시구나. 참으로 성군의 자질을 타고나신 분이다. 달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선비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오서방은 궁지에 몰리자 이제는 힘으로 해결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가게 안쪽에 있던 짐꾼들과 왈패들을 불렀습니다. 야, 뭐 하고 있어. 저 거지놈이랑 양반 나부랭이를 당장 끌어내지 않고 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오서방의 고함 소리에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몽둥이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벌어질 듯 험악해졌습니다. 선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달수는 선비가 다칠까 염려되어 재빨리 선비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달수는 다가오는 왈패들을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멈춰라. 너희들의 얼굴을 보니 오늘 운수가 사납구나. 감히 누굴 건드리려 하느냐. 달수의 기백에 왈패들이 주춤했습니다. 달수는 가장 앞장선 덩치 큰 사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오른쪽 눈썹 위에 난 상처를 보니 성격이 급해 여러 번 관제구설에 휘말렸겠구나. 오늘 또다시 죄 없는 사람에게 손을 댔다가는 이번에는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내 눈에 낀 핏발이 바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칠 징조란 말이다. 달수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뜩하여 사내는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이어서 다른 사내에게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너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어 말년이 외로울 상인데 지금 당장의 푼돈. 몇 푼의 눈이 멀어 악행을 도우면 네 늙은 노모는 누가 봉양하겠느냐. 내 얼굴에 근심 그림자가 가득한 것을 보니 집에 아픈 사람이 있지. 그런데도 여기서 이런 짓을 하려느냐. 사내는 달수가 자신의 집안 사정까지 꿰뚫어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달수는 관상을 통해 그들의 약점과 두려움을 정확히 찔러 무력 충돌 없이 그들의 발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왈패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섣불리 덤벼들지 못했습니다. 오서방은 믿었던 왈패들마저 꼼짝 못하자 미쳐 날뛸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몽둥이를 집어들고 달수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놈 내 혓바닥을 뽑아주마. 오서방이 몽둥이를 휘두르려는 찰나 선비가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안광이 오서방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만두지 못할까. 내 죄가 이미 하늘에 닿았거늘 반성은커녕 또다시 죄를 더하려 하느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그저 낡은 갓을 쓴 선비로만 보이느냐. 선비의 호통소리는 천둥소리처럼 장터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선비의 도포자락을 휘날렸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선비의 뒤를 후광처럼 감쌌습니다. 달수는 그 모습에서 거대한 황룡이 꿈틀거리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달수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선비의 이마, 즉 천정 티안팅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왕의 기운이었습니다. 오서방도 그 기세에 눌려 몽둥이를 든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짐승이 상위 포식자를 만났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달수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도 놓아여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선비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서방은 지금 당장 그 돛박을 부수고 사람들에게 사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얼굴에 드리운 그 검은 그림자가 당신을 집어삼키고 말 것이오. 군중 심리는 무서운 법입니다. 한두 사람이 맞아 사죄해 라고 소리치자 순식간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죄해 돛박을 부숴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는 오서방을 성토하는 거대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서방은 사면촉에 빠졌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달수는 오서방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그러나 엄중하게 속삭였습니다. 주인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잃어버린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허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당신의 관상은 객사, 캐시의 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살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죽을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달수의 말은 오서방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서방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달수의 예리한 통찰과 선비의 압도적인 위엄, 그리고 분노한 군중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수는 오서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를 보지 않고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서방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선비는 주저앉은 오서방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속인 쌀만큼 사람들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선비의 말에는 자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려는 성군의 마음이었습니다. 달수는 선비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저 자가 스스로 돛박을 깨뜨리게 하여 체면을 조금이나마 살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선비는 달수의 지혜로운 조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수는 돛박을 집어 오서방 앞에 놓았습니다. 자, 주인장, 이 돛박을 당신 손으로 깨뜨리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욕심을 깨뜨리는 것이자 당신을 옥죄던 불운을 깨뜨리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달수의 말은 마치 제사장이 의식을 집전하는 것처럼 엄숙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오서방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오서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면 그저 무서워서 흘리는 눈물일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어쨌든 그는 돛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달수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자네 아까 내 관상을 보며 구름 뒤에 태양이라 하였지. 내 정체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데 어찌하여 만천에 떠들지 않고 비유로만 말하였는가. 선비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달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어 선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수의 맑은 눈동자에 선비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용은 구름 속에 있을 때 신비롭고 위험이 있는 법입니다. 땅으로 내려온 용이 섣불리 발톱을 드러내면 뱀들이 놀라 숨거나 도리어 덤벼들어 용의 비늘을 상하게 할까 염려되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바람이 되어 구름을 잠시 걷어냈을 뿐 용이 승천하는 것은 용의 뜻에 달린 것이지요. 선비는 달수의 대답에 크게 감동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작거리의 거지에게서 이런 깊은 통찰과 충심을 발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비는 달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내 오늘 귀한 스승을 장터에서 만났구려. 자네의 눈은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네. 선비의 칭찬에 달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은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그것도 이 나라의 지존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평생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오서방이 돛박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바닥에 있는 힘껏 돛박을 내리쳤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돛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쌀알 몇 개와 무게를 늘리기 위해 채워 넣었던 검은 쇠조각들이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오서방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동위신이 씌어서 내가 미쳤어. 오서방의 통곡 소리는 장터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지만 더 이상 욕을 하거나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자복한 자에게는 돌을 던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심이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깨진 돛박 조각을 발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액땜은 했습니다. 주인장의 얼굴에 있던 검은 그림자도 돛박과 함께 깨져 나갔으니 앞으로는 정직하게 장사하시면 잃었던 복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달수의 말은 오서방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이자 경고였습니다. 장터의 소란은 이제 정리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관에 알려지면 공식적인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그리고 선비와의 인연도 여기서 끝이 아님을 예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오고 있었지만 달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서방이 깨뜨린 돛박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그 소리는 마치 장터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듯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깨진 나무 조각 사이로 삐져나온 검은 쇳덩이들은 햇빛을 받아 비릿한 광택을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서방의 양심이 얼마나 시커멓게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였습니다. 구경꾼들은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며 혀를 쯧쯧쯧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서방을 향해 쏟아지던 분노의 고함 소리는 이제 탄식과 안타까움이 섞인 웅성거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이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에 묘한 씁쓸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한 집단적인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오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의 통곡은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신용과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오서방을 부축해 일으켰고 군중을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빌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속여판 쌀은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오 서방 아내의 눈물 섞인 호소에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오 서방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장터 골목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오 서방이 사라지고 나자 장터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흥분했던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선비가 다시 부채를 펼치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재물은 땀 흘려 얻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며 남을 속여 얻은 것은 결국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썩은 되박은 깨졌으니 이 장터에는 다시 정직과 신용이 넘쳐날 것입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시지요. 선비의 말은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 굳어있던 표정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선비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떡장수 박씨 할머니는 아이고 저 양반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까막눈들은 평생 속고 살 뻔했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그나저나 저 거지 총각달수라고 했나. 그 녀석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구만. 귀신도 속인다는 오 서방 속을 훤히 들여다보다니 하며 달수를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칭찬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짐짓 딴청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소박한 기쁨이었습니다. 선비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의 눈빛은 아까 오 서방을 꾸짖을 때와는 달리 깊은 호기심과 호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 자네에게 큰 빚을 줬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쌀 한 되박 사려다 봉변만 당하고 갈 뻔했지 않나. 내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으나 자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술 한 잔은 대접하고 싶은데 사양하지 않겠나. 선비의 제안은 정중했고 거절하기 힘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배도 고팠거니와 이 비범한 선비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기 장터 끝머리에 국밥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장터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해는 이제 서산 마루에 걸쳐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장터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늘어졌습니다. 주막 앞 평상에는 장을 파하고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선비와 달수가 들어서자 묘하게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선비의 기품에 압도되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던 것입니다. 주막 주인인 욕쟁이 할머니도 오늘따라 얌전한 목소리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드릴까요? 달수는 익숙하게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국밥 2그릇하고 막걸리 한 주전자 주십시오. 고기도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과 뽀얀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구수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달수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막걸리 잔을 채워 달수에게 건넸습니다. 자 드시게. 오늘 자네의 그 용기 있는 외침이 아니었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네. 달수는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톡 쏘는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하루의 긴장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비도 잔을 비우고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물 맛이 깊고 진하군. 궁궐, 아니 한양의 유명한 방아 음식 못지않아. 술이 몇 순배 돌고 국밥 그릇이 비어갈 무렵 선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달수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막의 소음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진지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자네 아까 내 관상을 보며 구름 뒤에 태양이라 했지. 그리고 왈패들의 얼굴만 보고도 그들의 사정을 꿰뚫어 보더군. 그 재주는 어디서 배운 것인가? 스승이 따로 있는가? 선비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재를 알아보려는 군주의 눈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뒤따로 스승은 없습니다. 굳이 스승이라 한다면 이 장터 바닥이 제 스승이고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제 교과서이지요. 어릴 적부터 거리를 떠돌며 밥을 얻어먹다 보니 살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줄 사람인지 아니면 해코지를 할 사람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에 움직임 눈빛에 변화 목소리에 떨림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서가 그려져 있고 앞으로 걸어갈 지도가 그려져 있더군요. 달수의 담담한 고백에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가 스승이라 참으로 명언이로다. 고란의 학자들은 책 속에서 이치를 찾으려 하나 자네는 살아있는 삶 속에서 이치를 깨달았구나. 선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술잔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눈에 비친 백성들의 얼굴은 어떠한가?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의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가? 아니면 고단해 보이는가? 이것은 왕으로서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자 가장 두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서가 아닌 진짜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달수는 주막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흙투성이가 된 농부 물건을 다 팔지 못해 근심 어린 표정의 상인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촌부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습니다. 그 주름 사이에는 땀과 눈물이 고여 있지요.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고 관아의 세금을 걱정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고개를 오르는 소처럼 그들의 눈은 지쳐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달수의 말은 뼈아픈 직언이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처럼 오 서방의 잘못이 바로잡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때,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서로를 위로할 때 그들의 눈에는 다시 희망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백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땀 흘린 만큼 거두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가족들과 오순도순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구름 뒤에 태양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달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달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소박한 꿈을 지켜주는 것. 궐 안에서 정쟁에 시달리고 복잡한 격식에 얽매여 있고 있었던 통치의 본질을 거짓 청년에게서 듣게 된 것입니다. 선비는 눈을 뜨고 달수를 향해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네의 말이 내 폐부를 찌르는구나. 내 오늘 귀한 가르침을 얻었네. 자네 같은 인재가 어찌하여 초야에 묻혀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네. 혹시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위해 일해볼 생각은 없는가? 달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이고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장터 처마 밑이 편한 거지일 뿐입니다. 벼슬아치들이 쓰는 사모관대는 제게 너무 무겁고 답답합니다. 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떠돌며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선비님 같은 귀한 분을 만나 술 한잔 얻어먹는 것이 제게는 더 없는 행복입니다. 달수의 거절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세속의 명예를 초월한 도인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묶어두기에는 달수의 영혼이 너무나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저물고 주막마당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모가 나와서 처마 밑에 등불을 내걸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달수와 선비의 그림자가 길게 어우러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주막을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비도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 무새를 고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구려. 오늘 자네와의 대화는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네. 국밥값은 내가 치르고 가겠네. 선비는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주모에게 건넸습니다. 넉넉하게 주었는지 주모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선비는 주막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달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달수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 나무패에는 아무런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지만 묘한 향기가 나고 매끄럽게 다듬어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게. 언젠가 자네가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나를 다시 보고 싶을 때 이 패를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이네. 오늘은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떠나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 믿네. 선비의 말은 약속이자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달수는 나무패를 소중히 받아들고 허리를 굽혀 배웅했습니다. 선비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호위무사도 없이 홀로 걷는 뒷모습이었지만 달수의 눈에는 그 길을 수많은 별들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비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달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이제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손에 쥔 나무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을 채운 국밥의 든든함과 손안의 나무패가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다시 자신의 보금자리인 쌀가게 옆 처마 밑으로 돌아왔습니다. 쌀가게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오서방의 욕심이 묻어있던 좌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수는 낡은 거적을 깔고 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휘영청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달이 차고 기울듯이 사람의 운명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법이지. 오, 서방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선비님, 아니 임금님께서도 부디 강건하시어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태양이 되어 주시기를. 달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따라 잠자리가 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따뜻한 국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충만함,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한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의 밤은 깊어가고 달수는 입가의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닫힌 장터의 문틈을 지나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고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얼굴들이 이 장터를 채우게 될지 달수의 꿈속에서는 벌써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의 깊은 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장터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제법 쌀쌀한 겨울의 기운이 섞여 있어 상인들은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화로 곁으로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터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속이고 감시하느라 눈빛이 날카로웠던 상인들도 이제는 믿음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수의 그 섯을 퍼런 일갈과 선비의 준엄한 꾸짖음이 있은 후 장터에는 보이지 않는 정화의 바람이 불어와 묵은 때를 씻어낸 듯 맑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역시 쌀가게 주인 오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고 두문불출하더니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예전의 그 심술궂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서방은 가장 먼저 돛박을 새로 깎았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깎은 넉넉한 인심이 담긴 돛박이었습니다. 그는 손님이 오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쌀을 퍼줄 때도 돛박 위로 수북하게 쌓아 덤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오서방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오서방이 진짜로 개과천선했구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상은 예전의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터의 지킴이 혹은 달수 도령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은 맛있는 과일이나 따뜻한 떡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수에게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도 달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달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했지만 이제는 흉한 점을 찾기보다는 그들 속에 숨겨진 고운 심성을 찾아내어 칭찬해주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터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길을 비켜라. 우렁찬 외침과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사람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고급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과 호위 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너무나 위풍당당하여 장터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관리들이 탄 말은 윤기가 흐르는 명마였고 그들이 든 깃발에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행렬은 장터 한복판 느티나무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가장 높은 직책으로 보이는 관리가 말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비단으로 감싼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엄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관리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장터에 사람의 관상을 보며 이치를 논한다는 달수라는 청년이 있느냐? 어명 유밍을 받들고 왔으니 달수는 앞으로 나오라. 어명이라는 말에 장터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라니 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엄청난 일이 이 작은 장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쌀가게 옆 처마 밑으로 향했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만났던 그 선비가 예사분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음을 말입니다. 달수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발걸음으로 관리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만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처럼 의연했습니다. 달수는 관리 앞에 이르러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바로 달수입니다. 관리는 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속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내 달수의 얼굴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틀림없구나. 전하께서 말씀하신 그 맑은 눈빛을 보니 자네가 맞네. 관리는 뒤에 서 있던 하인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커다란 함 몇 개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관리는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명이다. 장터의 백성 달수는 비록 신분은 미천하나 그 지혜가 출중하고 눈이 밝아 과인 구아렌을 알아보았으며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니 그 공이 지대하다. 이에 과인은 달수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 덕을 치하하노라. 관리의 낭독이 끝나자 장터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와 하는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그 선비님이 임금님이셨다니. 우리 달수가 임금님을 구했대.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장터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달수는 엎드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관리는 함의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눈부신 비단 옷감과 엽전 꾸러미,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쌀 교환권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는 문서 한 장을 더 건넸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자네에게 하사하시는 집문서일세. 장터 뒤편 양지바른 언덕에 있는 작은 기와집이니 이제 더 이상 찬 이슬을 맞으며 잠들지 않아도 될 걸세. 그리고 전하께서 특별히 전하는 말씀이 있네. 관리는 달수에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전했습니다. 구름 뒤의 태양은 언제나 백성을 비추고 있음을 잊지 말라. 자네가 장터에서 보았던 그 정직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며 살아가라. 이것이 전하의 뜻일세. 달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재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달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리에게 받은 재물들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하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달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엽전 꾸러미와 비단은 챙겨두고 쌀 교환권과 쌀가마니들을 가리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상은 저 혼자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터가 맑아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기에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쌀은 우리 모두가 나누어 먹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밤 이 쌀로 밥을 짓고 고기를 삶아 큰 잔치를 엽시다. 달수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달수야. 달수 도령만세.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솥단지를 걸고 장작을 패고 시장의 정육점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낙네들은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채소 장수는 싱싱한 채소를 내놓았습니다. 떡장수 박씨 할머니는 아껴두었던 찹쌀을 꺼내 떡을 빚었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거대한 연회장으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가난하여 배불리 먹지 못했던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허리띠를 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장터 한복판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 고기 익는 냄새가 진동하여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며 커다란 양푼에 담겼고 푹 삶아진 돼지고기는 먹음직스럽게 썰려 나왔습니다. 달수는 상석에 앉는 것을 사양하고 사람들과 섞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씨 할머니와 욕쟁이 주모 그리고 집신 장수 노인이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달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군중의 뒤편에서 쭈뼛거리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오 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잔치 자리에 끼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 서방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인장, 아니 형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좋은 날에 같이 드셔야지요.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셨으니 우리 식구 아닙니까? 달수의 따뜻한 말에 오 서방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수야, 아니 달수 도령, 내 정말 면목이 없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달수는 오 서방을 데려와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가득 채운 술잔을 건넸습니다. 자, 쭉 들이키십시오. 이 술 한 잔으로 묵은 감정은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는 우리 장터 제일가는 쌀집 주인으로 남아주시면 됩니다. 오 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오 서방에게 안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 오 서방,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지. 앞으로 잘하면 돼. 그렇게 오 서방은 다시 장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동안의 시름을 잊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고 둥근 달은 그 모든 풍경을 인자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더 이상 고단함이나 근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이 장터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이 가진 작은 재주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달수는 관리가 준 열쇠를 들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터 뒤편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과 정갈한 마루가 그를 반겼습니다. 방문을 열자 온돌방의 훈훈한 기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리 군부를 떼놓은 듯 바닥은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낡은 처마 및 찬바람 속에서 잠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수는 새 하얀 이불이 깔린 아랫목에 누워보았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달수는 베개를 고쳐베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거지가 아닌 이 집의 주인이자 장터의 상담역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주신 나무패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폐에는 여전히 기품 있는 향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전하 부디 옥체만강하시고 백성들의 어버이로 길이 남으소서. 저도 이곳에서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달수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른 달수의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황금빛 벼 이삭이 넘실거리는 들판을 선비와 함께 거니는 행복한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 장터의 모든 사람들도 오늘 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좋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렇게 전설이 된 거지 총각달수의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고 세상은 고요하니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